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불퇴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불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퇴한다 할 때 퇴자가 아니라요. 위태롭다 할 때 퇴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위태롭지 않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꺼낸 이유가 최근도 아니죠.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에 정말 빅무브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시장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투자시장 쪽으로 돈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은행에 자금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돈의 빅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1980년 중반 때 삼재어 호황 이럴 때 상황 이후에 거의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하고 또 조금 다른 것은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은 훨씬 제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탄탄하니까요. 그때하고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돈의 빅무브라든지 사람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은 그때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왜 이리로 옮겨오느냐?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시장 혹은 투자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 수익의 추구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환경에 내가 뛰어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의 가장 큰 곳이 어디냐고 보면은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도 전쟁이 저렇게 확산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쟁은 일어나고 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손자가 손자병법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들었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자가 엉터리가 되었을 텐데요. 손자는 정말 정확하게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위태롭지 않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도 불확실한 환경,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이런 것들이 전쟁의 특징인 것처럼 주식시장도 그에 못지않은 불확실한 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이제 투자시장의 대표격이 주식시장인 것이죠. 그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러 열심히 뛰어가는 그 전략보다는 불퇴의 전략을 짜는 것이 개인들은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불퇴의 전략을 짠다는 것은 위태롭지 않게 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누차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은 곱셈입니다. 곱셈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1억 원 가지고 있다가 올해 1억 2천만 원이 되었고 내년에 또 1억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잘 또 수익이 좋아서 2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2억 원을 투자해서 90%가 날아가면 이제 2천만 원만 남게 됩니다. 왜냐? 투자는 곱셈이기 때문입니다. 곱셈은 0이 한 번이라도 더해지면 모든 게 없어집니다. 덧셈은 0이 더해지면 그것만 없어지면 끝인데요. 곱셈은 앞에 것까지 다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곱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투자론 책에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변동성을 줄이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오렌 버핏이 읽지 않는 것이 투자의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투자의 본질은 곱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큰 충격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모두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의 투자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위태롭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뜻인데, 리스크 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일이 터지고 나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고, 사전적 리스크 관리는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조금 적게 받든지 혹은 그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나의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사전적 리스크 관리라고 합니다. 투자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운용사에 있고 할 때 항상 들었던 말이 이 사전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아무리 회의를 해봐야 솔루션 안 나옵니다. 사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적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진 설계,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로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그게 사전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태풍이 불었을 때 혹은 불이 났을 때 이럴 때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 그게 이제 사전적 리스크 관리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투자에 끌어와서 생각을 한다면은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게끔 혹은 사전적으로 충격에 강하게끔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전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건축에 있어서는 그런 설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서 이제 따르면 되는데요.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종합해서 못 보셨을 따름이죠. 투자에서도 혹은 투자론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전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 당신의 자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 놓으면은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전쟁터와 같은 투자 시장에서 당신의 자산을 위태롭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투자론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오늘도 영어의 앞글자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quality입니다. 우량 자산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우량자산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우량자산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량자산이라고 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은 예금이에요. 예금인 것이고요. 투자자산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S&P 500이 아주 우량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S&P 500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에는 거의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충격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충격이 오면은 대부분 그 충격 속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량자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다음에 그 충격에 리질리언스라고 하기도 하고 리바운드를 잘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많이 떨어졌을지라도 내가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 자산의 가치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량자산의 특징입니다. 우량하지 않은 자산은 그 자산의 가치가 급락을 하고 그대로 그냥 영원히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산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량자산은 시간의 여유를 조금 더 주고 기다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자산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주식 가격이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요,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라든지 강남 파이낸스 센터 등등 이제 짓고 나서 얼마 안 됐었는데요. 이런 가격이 폭락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량한 건물이고 오피스입니까?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건물들을 이제 사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지역의 가장 우량한 자산. 왜 이런 건물을 샀느냐?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량하지 않은 자산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래셋에 27년 동안 있으면서도 계속 저는 들었던 이야기가 자산의 퀄리티입니다. 퀄리티가 있는 투자, 퀄리티가 있는 자산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게 사전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이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결국 부를 많이 이루고 부를 또 이루지 못한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찬찬히 보면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자본을 가진 사람과 자본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이제 부를 이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요건이 중요합니다.
자본을 가질 때 안전한 곳에 우량한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혁명이라든지 사회체제의 변화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본이 파괴되어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더라도 돈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자본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부를 이루기 위한 토마 피케티가 말한 조건입니다.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나빠지다가 급속하게 개선되었던 때가 언제이냐면은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런 식으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자본이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본이 파괴되어서 소득의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우량한 자산이라고 그러면은 꼭 그 지역에 한정되지 말고요. 우량한 자산은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들이 지역에는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좀 탄탄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우량 자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라크에 비해서 또 이란은 큰 나라입니다. 미국도 큰 나라이고요. 이 두 큰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줄은 사실은 크게 생각을 잘 못했죠.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에너지의 자급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경제에 받는 충격들, 변동성이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과 그 후에 아시아국가, 인도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그 충격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혹은 우리가 에너지나 농산물의 자급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투자처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자산의 가격이 크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우리가 그 기간이 언제일지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부 부채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게 될 테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는 또 북한 문제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알고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꽤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수출의 비중이 GDP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우량한 곳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펼쳐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지금 리레이팅 되고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현재 AI의 확산과 더불어 아주 우호적인 그런 궁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리레이팅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길게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15년 이 뒤를 본다면 우리의 자산도 이제 우량한 지역으로 이런 쪽으로 자산이 분산되어야 됩니다. 우량한 자산의 개념이 어떤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퀄리티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S&P 500, 이것은 미국은 S&P 500은 다른 어떤 외부적 환경보다는 S&P 500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자체 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모순이 터질지 그것은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대외적 충격에 가장 견고한 것은 그래도 이제 S&P 500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것이죠. 통화도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우량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개인들이 많이 합니다. 김낙수 부장 드라마에 보시면 상가를 덜컥 사게 되는데요. 개인들이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의 가용 자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삽니다. 그런데 우량하지 못한 자산이에요. 부동산에서 우량한 것은 핵심 지역에 있는 오피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량한 자산인데요. 개인들이 못 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리츠나 안 그러면은 부동산 인프라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량한 자산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위태롭지 않게 되는 자산 관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퀄리티입니다. 우량한 자산. 그 퀄리티는
어떤 기업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건전성도 같이 포함한 그런 퀄리티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인구의 문제를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간이 한 10년 이 정도 내에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퀄리티도 봐야 된다는 것. 그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산 중에서 인컴이 나오는 자산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처로 옮겨 가시더라도 우리가 금도 있고 원유도 있고 뭐 다양한 또 뭐 커머더티 뭐 굴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인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산은 투자 자산이긴 한데요. 인컴 소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당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산은 인컴을 주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가 분산이 됩니다. 왜 분산이 될까요?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배당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 기업이 보통 이익을 보면은 기업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았다고 그러면은 한 50 정도 그걸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죠. 한 50% 배당 성향을 가졌다면은 100의 이익을 보면은 50을 배당을 줍니다. 캐시아웃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0은 재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재투자를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캐시아웃이 없는데요. 배당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일정하게 캐시아웃을 매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사업하는데 투자를 한 것입니다.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한 10년 후에 그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매년 배당금으로 조금씩 인출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를 들어 매년 10%를 인출할 수 있다면 5년만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원금은 이미 캐시아웃을 해버린 것입니다.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반을 캐시아웃을 하고 반을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격입니다. 그리고 인컴 자산은 그 외에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캐시 플로우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하는데 다양한 면에서 혜택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나의 우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배당을 통해서 나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금이나 채권은 어떨까? 그것도 캐시아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을 받는다면은 임대 수익이 예를 들어 4% 받는다면 4% 캐시아웃을 합니다. 예금도 4% 받는다면 4% 캐시아웃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본체를 보자는 것이죠. 부동산은 캐시아웃을 4% 임대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변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예금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의 인컴 자산과 부동산이나 주식의 인컴 자산은 차이가 큽니다. 똑같이 캐시아웃 하는 부분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그 본체에 있어서 주식이나 예를 들어 배당주나 부동산 같은 경우 본체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데 비해서 예금은 본체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인컴을 주지만은 잠재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잠재성에 있어서는 예금과 부동산이나 주식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컴 자산을 하시더라도 자본 자산이라고 그러죠. 그 위주로 이제 인컴 자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기가 따갑게 들어보셨지만은 가장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밋밋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분산이에요.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산은 정말 밋밋해 보입니다. 다른 종목을 한 사람들이 신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별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산된 지수의 힘은 막강해요.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았을 때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 사람보다 수익률을 좋게 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코스피 안에 들어있는 그 반도체라든지 비중 높은 이것들이 이제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자기 주식의 4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잘 못 따라갑니다. 그게 지수의 무서운 거예요. 지수는 장기적으로 어느 순간 파워풀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밋밋해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쭉 보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종목을 사고 팔고 했지만은 이게 지수조차 잘 따라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 지수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종목은 투자할 때 종목의 리스크를 항상 지고 들어가죠. 그 기업이 잘못되든지 CEO가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CFO가 무슨 횡령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기업의 리스크가 드러나는 데 비해서요. 지수는 그런 리스크를 다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산이 필요하고요. 분산은 공간 분산과 시간 분산이 있습니다. 공간 분산은 잘 아시듯이 제일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글로벌 분산입니다. 지금 뭐 서학개미에서 많이 가기는 하지만요. ETF나 펀드를 통해서 많이 좀 분산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70년대부터 상품이나 수출은 글로벌로 나가서 이미 대기업이 되어 있는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이 이미 몇 개 나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금융자산은 글로벌하게 나가는 것이 속도가 많이 늦었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아주 빨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아무리 글로벌로 내 자산을 분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간 분산이라는 것, 이것은 장기 투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게 주식을 일별로 보면은 정말 차피합니다. 뾰족뾰족하고 그냥 그러는데요. 이게 연도별 데이터의 주식을 한번 쭉 펼쳐 놓으십시오. 그렇게 차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한 20년 데이터를, 주식 데이터를 쭉 보면은 정말 그냥 쭉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한다는 뜻이고요. 단기 투자는 매일 주식의 가격이 초피한 것, 이걸 보고 뾰족뾰족한 걸 보고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마켓 타이밍으로 성공했다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공했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시간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사전적 리스크 관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구조를 설계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제가 이제 불태의 투자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그런 투자라는 것이죠. 이 불태 투자라는 것 혹은 사전적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첫 번째, 붕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조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부터 즐겨했던 격언입니다.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난 뒤에 상대방을 죽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단 내 바둑돌이 안전하게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잡으러 가야 된다는 것이지, 내 바둑돌의 행마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잡으러 가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붕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도 전쟁터예요. 무기와 살상이 없다 뿐이죠. 그 바둑돌을 통하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손자가 겪은 전쟁터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손자는 백전 불태 이야기를 했고, 바둑의 격언에서는 아생연후 살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의 그 용어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내 포트폴리오를 붕괴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지금 현재 돈의 빅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위험의 확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으로 온다는 것은 불확실한 환경을 감수하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현재 자금의 이동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동하는 것인데요. 이런 국면에서는 자칫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내러티브, 서사라고 그러죠. 야, 이거 좋다고 그러더라. 야, AI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러더라. 뭐 이런 말만 듣고 이제 시장에 우르르 몰려들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포모 현상으로 다른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이것도 이제 내러티브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내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투자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치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붕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조는 바로 여러분들인 투자자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돈의 빅무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하부 구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죠. 하부 구조가 좋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 동시에 AI의 확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리얼 섹터들, AI의 확산이 리얼 섹터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제조업에 강한 리얼 섹터 부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적으로 맞아가지고요. 좋은 기회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과실을 얻으려면은 돈의 빅무버처럼 이 시장에 참고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구조를 지속적으로 위태롭지 않게 하는 그런 자산 구조를 짜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그 세 가지는 뭐냐? QID입니다. Quality, Income, Diversification. 그래서 QID 혹은 QID 이 셋을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셋은 그냥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장기적으로 위태롭지 않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위태롭지 않게 되면은 장기 복리 효과를 통해서 반드시 다른 어떤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투자론의 교과서가 말해주고 있는 바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돈을 어디 조금씩 투자한다는 데서는 예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연금 계좌, 내가 노후를 위해서 나의 코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꼭 투자로 돈이 무브하지만은 거기서 붕괴하지 않을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평안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